1930년대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 순수문학의 기수,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받는 소설가 이태준. 그러나 해방 후 월북 작가라는 그의 행적은 오랫동안 그의 작품들을 금기로 묶어두었다. 그런 이태준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것은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루어진 월북, 납북 무린들에 대한 대금 조치 덕분이었다. 다시 찾은 순수문학의 별, 상허 이태준의 작품들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이태준은 1925년 조선문단 공모전에 출품한 단편 오목녀가 최우수작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첫 발을 내디뎠다. 오목녀는 발표 당시 뛰어난 문장력과 치밀한 묘사와 구성 등 비교적인 예술성으로 평단의 관심을 끌었다. 작품에는 주인공 오목녀와 그녀가 이용하고 속이는 대상인 지참봉, 금돌, 남순사 등 세 남자가 등장하는데 오목녀를 30여 돈에 사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오고 있는 지참봉과 오목녀는 출발부터 부정적이며 경제적 관계로 나타난다. 또한 남순사는 순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을 대변하는 악랄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금돌은 이름 그 자체에서 변하지 않는 남자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그가 소유한 배의 유동, 정착의 속성은 지참봉을 배반하고 자신의 애욕을 추구하는 오목녀의 최후의 선택 대상이 된다는 결말에 사실성을 더해준다. 소설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온 작가 이태준은 인물 성격의 창조에 있어 탁월하다. 인간상을 표출하는데 이태준만큼 명확한 소환을 가진 작가도 드물다. 스케치적 필치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점점이 터치하여 가는 동안에 언간 선명한 인간상이 나타난다. 1934년작 단편 달밤은 우둔하고도 천진한 성품을 지닌 주인공 황수건에 대한 나의 관찰을 통해 전개된다. 그는 학교 급사로 일하다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쫓겨나 지금 월 3원 정도 보수를 받는 신문보조 배달원으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원 배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으나 원 배달은커녕 보조 자리마저 떨어진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마저 달아난 황수건이 달을 쳐다보며 서툰 노래를 하고 있다. 그 옆을 서술자인 나가 지나친다. 이 같은 결말에 보여주기와 달밤은 그에게 유감인 듯 하였다라는 서술 태도를 통해 주인공 황수건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 여기서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해 각박한 인생살이에 부딪혀 고통을 겪는 천진한 남자를 통해 궁핍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오목녀에서 탈사회적인 본능의 공간을 형성하는 달밤의 이미지가 달밤에서는 사회적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황수건의 애소를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태준 소설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취하며 삶이나 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 독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데 이와 관련한 이태준 소설의 특징은 바로 아이러니다. 달밤의 황수건, 행복의 노인, 손거부의 손거부는 지나칠 정도로 순진하고 지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데 자신들이 모자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자체가 소설 전체를 아이러니 양식으로 연출한다. 복덕방은 각자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할 집안을 일제에 의해 상실한 세 노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안초 씨는 살았을 때에는 온갖 고생과 계속되는 실패로 부러진 안경다리를 종이 노끈으로 묶고 다니다가 결국 음독 자살하게 되는데 딸의 체면 때문에 장례는 화롭게 치른다. 살아서의 비참함과 죽은 후의 영화라는 아이러니의 상황. 그렇기에 서참이는 안노인이 잘 죽었다고 말한다. 당시 사회의 여러 인물 군상들을 마치 모자이크를 맞추듯 형상화해내는 작가의 능력이 돋보인다.
그의 단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상과의 거리감, 즉 미적인 거리두기는 이태준의 고아 체험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8살 때 천혜의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지낸 유년기 체험에서 체득된 자기 보신책인 것이다. 이태준은 한국 근대 소설사에서 아주 이 단편 문학을 근대 문학을 완성한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준 문학은 그의 이 데뷔작부터 시작을 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발표된 모든 작품을 볼 때 처음 그 단편 소설이 갖춰야 할 그 완벽한 구성이라든가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라든가 아주 깊이 있는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작품을 읽으면은 19세기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을 연상시킵니다. 모파상의 작품은 일상적 삶에서 잡다하게 보이던 것들이 마지막에 그 반전으로 인해서 아주 그 핵심에 도달하는 그런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태준 소설을 읽어도 그와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요소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그 반전을 줌으로써 이 일상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삶의 어떤 진실성 같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마 이태준 문학이 아니었으면은 한국어가 그렇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는 동안에 그렇게 이 아름답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된 작품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이태준 문학은 정말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939년) 이태준은 순수문학을 표방한 문희잡지 문장의 주간으로 영입된다. 그는 여기서 매회 신인소설 추천 후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터득한 소설 창작의 규범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태준은 무서록의 몇몇 수필을 비롯해 문장지에 연재했던 문장 강화와 서간문 강화를 통해 우리 문단사상 최초로 올바른 문장 규범의 체계화를 시도한 작가로 평가된다. 특히 문장 강화는 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떤 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가라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서 겪은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매우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문장 강화는 1939년 2월 그가 주관하던 문장지 창간호부터 연재되다가 9회로 그치고 이듬해 문장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광복 직후인 1948년 중부판이 방문출판사에서 간행되었는데 대방의 감격과 함께 우리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다르게 쓰자는 국민적 각성에 따라 보급되는 추세였다. 소설 문장에 대한 이태준의 견해는 감각적 언어, 정확한 표현, 진실된 감정의 표현, 그리고 지문에서 표준어와 표화에서 방언 사용 등 당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작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것으로 여전히 애독되고 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우리의 눈앞에 좋은 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과 함께 당대의 명문들을 골라 적절히 예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글쓰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 강화를 통해 드러나는 이태준의 문장론의 요체는 문장 그 자체라기보다 개성적인 문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말을 뽑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건 석계의 문장이 아닐까. 말을 뽑아내어도 문장이기 때문에 맛있는, 아름다운, 매력있는 무슨 요소가 남아야 할 것 아닐까. 현대 문장의 이상은 그 점에 있을 것이 아닐까. 그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유일어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것은 뉘앙스의 차이에 따르는 다양한 문장 중 가장 적합한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는, 즉 말의 맛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한다. 문장의 창작에 있어 가장 날카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창작의 기법으로는 묘사를 꼽고 있다. 이태준은 여기에 영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을 예문으로 들며 누구에게 있어서나 시각처럼 빠르고 직접적인 감각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는 글보다 직접 보여주는 묘사야말로 몇 배나 구체적인 전달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성적인 문체 구현에 있어 묘사의 중요성은 역사나 학술처럼 조리를 세워 끌어나가는 기술과는 달리 독자로 하여금 그 경지에 스스로 들고 분위기까지 맛보게 하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문장론은 당대 우리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는 직접 이를 소설에 적용하려고 했다. 지금 현대적인 감각에서 보자면은 언문일치라든가 개성적인 글쓰기는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개성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고 또 언문일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1930년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학적인 특성을 비춰볼 적에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도 고어투, 한문, 한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한자어라든가 아니면 고어투의 그런 말들을, 단어들을 다 한글로 바꾸고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언문일치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성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1920년대나 30년대 글들을 보면은 그 선배들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합습하는 그런 문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개성적인 문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던 거죠. 사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듣기에는 사실 뭐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1930년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학적 상황에 비춰볼 적에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커다란 획을 긋는 그런 주장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1930년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인기작가로 명성을 쌓았던 이태준.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직 작가 생활이 아니었다. 시험적으로 습작을 해왔다. 문장이 좀 나은 편이라고 말하나 아직 나는 습작가의 문장이다. 문법국 내의 문장이다. 문법국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이다. 이태준은 자신의 작품 속에 표출하고자 한 주제의식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작품의 제목을 바꾸었고 계속되는 단어와 문장 타듬기를 통해 미문장가로 자리를 굳혔다. 단편 만찬은 허영에 들뜬 소위 모던꺼를 비꼬는 작품인데 주인공을 나타내는 모던꺼를 삭제하고 풀죽, 누룽깽이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을 만찬이라 표현해 꽁트가 갖는 의외성과 압축미를 더 잘 표현하고 있으며 결혼의 경우 악마성을 삭제함으로써 너무 드러나 있는 작품의 의미를 감추고 있으며 어떤 화제는 추상적으로 우암노인은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의미를 나타내려 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일부에 의해 지나지 않으나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단어는 물론 문장 전체를 고쳐 쓴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1929년 조선일보에 처음 발표된 만찬에서 풀집이라고 써붙인 초계집이라 쓰여졌던 이 문장은 단편집 달밤에 재수록되면서 풀바가지를 걸어놓은 것으로 퇴고되어
묘사적인 터치가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발표 이후 4차례나 재수록된 단편 부루선생에서는 퇴고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보다 선명한 인간상의 제시라는 그의 소설의 특성을 이루어낸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 전전하는 송노인이지만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단편집 달밤에 수록된 부분에 더 잘 나타나고, 나를 압박하는 위품 역시 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를 자기가 먹이는 듯 하다는 묘사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결말의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함축적인 결말로 이끌고 사건의 일부를 개작하여 사건의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장인 정신으로 벼리어진 이태준의 작품 세계는 당대 평단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혹평이 뒤따르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장편 연재 소설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1931년 신여성지에 연재된 구원의 여상을 시작으로 10여 년에 걸쳐 무려 13편의 연재 소설을 발표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태준. 이 중장편 소설들은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과 심리를 다룬 것이다. 1937년작 장편소설 제2의 운명. 이 작품은 가난한 고아인 주인공 필재가 폐병을 앓고 있는 천숙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지만, 후일 제3의 인물인 필재의 친구가 천숙에게 야심을 품게 되면서 결국 세 사람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운명적 대결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삼각관계를 토대로 한 통속 연애소설의 경향은 거의 모든 장편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태준은 한 평문에서 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신문이나 잡지 편집자로서도 소설은 문학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구독자를 잃지 않고 신독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미끼로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과 잡지는 조금만 이름이 나는 작가면 곧 이용한다. 이용이 되는 줄 알면서도 쓰는 소설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불리하니까 시키는 소설에 부술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한동안 작품 활동을 접고 고향 철원에서 기거하던 이태준은 서울에 올라와 조선문학건설본부에 참가하면서부터 사상적 경향의 변모를 보인다. 8월 16일 서울로 상경한 이태준은 종강역 한청빌딩 앞에서 백철을 만나는데, 백철은 그때의 이태준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상어처럼 냉정한 성품도 그날의 태도는 흥분된 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때 말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은 나도 이제부터 회고적인 감격 스타일의 문장이 아니고 미래를 표시하는 대작 로망을 집필하고 싶은 야심을 갖고 싶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태준은 그 후 대로망을 쓰지도 못했고 방향이 바뀐 작품 활동을 별로 하지 못한 채 정치운동에 휩쓸리게 된다. 그의 문학세계에 비추어 볼 때 해방 후 그가 조선문학가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의 전향에 대해 최태응, 백철, 조용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1946년 7월) 문학가 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지 창간호에 실린 단편 해방 전후. 한 작가의 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현의 말과 행동은 이태준의 사상적 변모의 계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로 해석되고 있다. 1946년 홍명희와 함께 월북한 이태준은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 부위원장과 국가학예수여위원회의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북한이 체제 강화를 위해 제시한 많은 과제들을 그의 작품들 속에 담게 된다. 감상주의적 환상에서 비롯된 사상적 전향, 그로 인한 갈등과 방황은 북한에서 발표된 그의 작품들 곳곳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50년 발표된 단편소설 먼지. 북한에서 국토 완정론이 대두하던 시점에 쓰여진 이 소설은 주인공 한매의 눈을 통해 남한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북한의 지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소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태준이 의도한 작품의 주제는 결말에 가서야 뚜렷이 드러났다. 북한으로 귀환하던 길, 38선을 넘어서려는 순간 미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한매 선생의 마지막 말. 그것은 남과 북, 그리고 좌우를 막론한 민족적 통일이었다. 북한의 강고한 문학 강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던 이태준. 그 속에서도 그가 희구했던 순수와 민족주의적 관점은 은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1953년) 전쟁은 끝이 났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했다. 이듬해 북한에서는 남노단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태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하급 노동자로 전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나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으며 언제 어디서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무덤 없는 죽음을 맞이한 이태준. 잊혀졌던 문장가의 숨은 산실인 서울 성북동 248번지에서 우리는 작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 집은 1933년 소설가 상허 이태준이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떠나온 고향집을 재현해 지은 것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월북 직전까지 10여 년을 기거했던 것이다. 달밤, 덕덕방, 가마귀, 겨울다리 등 이태준의 문학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탄생했다. 불행했던 유년기를 지나 한 가정을 이룬 가장 행복했던 성북동 시절. 작가의 세심한 손길이 닿았을 집안 여기저기에 눈길을 건네노라면 치밀하게 구성한 그의 작품을 만나는 듯하다. 문학의 자율성과 언어의 정연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이태준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문학관에서 만날 수 있다. 그가 남긴 작품과 마주하면서 현대문학의 완성자인 이태준의 진정한 문학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